예, 신윤의 뉴스 정면 승부 1부와 오늘 2부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보내는 코너 바로 여바라인데요. 자, 여론을 바르게 읽는 라디오의 약자입니다. 자, 오늘도 여바라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여론조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누굽니까?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거부터 해야 되나? 저기 오늘 이 얘기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 파면 뭐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강 의원님 만나 뵀을 때 파면 안 됐었죠. 지난주에 그렇죠. 안 된 것 같아요. 지난주 제가 격주로 출연해서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네, 그래서 파면 안 안 됐었죠. 예. 그때 왜 이렇게 헌재 선거 늦어지나 뭐 이런 거 진단했었죠.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잡음이나 논란이 없도록 8대 0으로 일단 그렇게 이제 다 만장일치로 해냈다. 뭐 이런 점에서 이제 어떤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그런 선거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이제 유수의 좀 헌법학 석학들 이렇게 말씀 좀 여쭤봤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취재를 해보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기자라는 거는 제 의견보다도 그렇죠. 아무래도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유수의 헌법학 교수들이 나름 평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성낙인 총장님이라든가 서울대 총장님 하셨던 분, 또 다른 교수님들 다 석학으로 인정받는 분들한테 했는데 그 지적이 좀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국가의 통합 그리고 어떤 평화. 예. 뭐 이런 거를 위해서 나름 이제 만장일치라는 걸 통하여 일시된 선고를 내린 점을 일단 평가한다. 그게 1번이고요. 그러나 강론으로 들어간다면은 상당히 좀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좀 많다. 근데 이제 그것을 아마 첫 번째 이 의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더라도 일단은 이번에 너무나 지금 국론 분열이 심각하고 나라 기능이 마비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이제 그런 문제를 모두 이제 좀 그냥 큰 틀에서 속된 말로 좀 퉁치고 큰 틀에서 이제 결단을 내린 측면이 있는데 법학자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런 결정문 자체가 그렇죠. 결정문을 읽어본다면은 예를 들어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넘어간 것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사실 윤 대통령의 이제 파면 이유는 가장 간단한 건 크게 말하면 국회에다가 군대를 보내서 장악을 하는 거. 이게 사실 선관위하고 그렇죠. 선관위는 두 번. 선관위도 이제 근데 가장 큰 건 국민 보는 앞에서 국회에 이제 군대를 보내서 장악을 하려는 거. 한마디로 이제 계엄을 하더라도 그 국회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해제를 예를 들어 이제 가서 의결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못했지만은 누가 봐도 해제를 못하게끔 하려는 의도도 좀 엿보이는 것 같고 뭐 그렇다면 사실 거기서 끝나는 건데 나머지 것들 이 부가적으로 붙은 거 뭐 그런 것들을 다 굳이 뭐 한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법리적으로는 오히려 더 좀 속된 말로 찜찜하다 이런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정치적인 어떤 결정이고 궁극적으로 다만 법리적으로는 상당히 좀 문제가 또 그밖에 이제 부가적으로 나온 것 중에 대표적으로 이걸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정족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제 탄핵 정족수가 200이 아니고 150이라고 한 것은 헌재의 이해 충돌하고 아주 그냥 너무나 그냥 바로 그냥 이해 충돌자들이 본인들 지금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와 직접 관련이 있거든요. 만약에 200이라고 하는 순간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은 바로 그 지위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런데 그걸 그냥 그런 사람들까지 참가한 가운데 그것을 150이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이해충 과연 누구도 자기의 재판관이 될 수는 없다는 고전적 법원을 무시한 판결이 아니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 이런 것들이 법학자들의 법리적 판단입니다. 자, 이택수 대표님. 저는 이 변론이 끝난 지 38일 만에 선고가 됐잖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 때는 14일이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11일에 그쳤는데 3배 이상 소요된 거죠. 38일. 그만큼 지난한 과정 그리고 진통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적어도 8대0으로 결론은 났지만 5대0이나 6대2 뭐 이런 과정들이 그 사이에 있지 않았을까. 너무 오래 걸렸으니까. 네, 너무 그렇지 오래 않으면 그럴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내부 진통이 분명히 있었겠구나 이런 짐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난 12월 14일 날 탄핵 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된 거니까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무튼 8대0으로 된 면에서 좀 그리고 또 오랜 기간 소요가 됐고 한덕 총리 탄핵 기각 이후로 이제 이 일정이 잡히면서 보수 진영에서도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는 뭐 이런 폭력이나 소유 사태가 없이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여간 지금도 계신데 또 다른 독일에서 온 손님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뭐 네. 독일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이 경복궁 이런 데 가다가 시위 현장을 지나간 거예요. 예. 근데 되게 놀란 거예요. 무슨 시위가 이렇게 뭐 일종의 페스트 축제 같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예. 거기에서도 굉장히 인상 깊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 어쨌든 불상사 없이 다 예. 지나서 정말 다행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의결 정족수 150명 151명이죠. 네, 네. 이거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이제 또 망역 후보자도 임명하고 네, 2명을 그렇습니다. 또 임명을 네, 했단 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탄핵 얘기 또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예기치 않게 한 방 먹은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한 방 먹은 것이고 일단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한덕수 대행이 마흔역은 몰라도 대통령목 2명을 임명할 수 있을까 하는데 좀 퀘스천 마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대통령 탄핵이 되고 나서 일주일여 만에 그냥 본인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권한대행으로서는 아주 강수를 둔 것이고 예. 그 이면을 보자면은 이런 거겠죠.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원래 역할은 소극적으로만 해야 된다. 현상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상을 타파하거나 변경하는 거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는 좀 할 것이 아니다. 라는 게 일단 헌법 조항에도 그런 게 있어요. 현상 유지라고 헌법 조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경우에는 어떤 이제 문제가 있었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가 7명 체제가 되거든요. 7명 체제가 된단 말입니다. 지금 원래 8명 있는데 2명 나가니까 예. 6명에다가 7명인데 7명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선고를 할 수는 있어요. 이론상 선고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건 6대 1의 경우 뭐 이렇게 선고를 할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헌재에서 7명 체제로 선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7명으로 선고를 하게 되면 2명이 만약에 껴서 9명이 됐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만약 2사람이 끼어서 그 의견을 반대했다면 그럼 이제 6대3 구도가 되고 그럼 6대3 구도에서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해서 한 사람만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5대4가 돼가지고 완전 다른 결정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대 과거 헌재 아주 드물게 뭐 2명이 한꺼번에 나갔는데 잠시 임명이 지연돼서 7명 체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아예 선고를 쭉 안 해왔다는 게 지금 헌법 전문가들의 지적이고 한마디로 7명인 경우는 지금 8명도 겨우 기신기신 이번에 한 것인데 7명까지 가면 헌재가 사실상 마비된다. 실질적인 기능이.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현상 유지란 건 뭐냐면 국가기관이 그냥 일반적으로 유지되는 기능할 수 있는 것이 현상 유지라고 할 때 이것은 현상 유지를 위해서 2명을 임명하는 것이 이것은 맞다.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기관의 작동을 멈춰버리게 되기 때문에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유기다. 이런 지금 지적이 있어서 아마 그걸 따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대선의 뜻이 있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모양이던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그렇지 않다고 제가 보고. 조금 취재를 해봤는데 예. 한덕수 대행이 아마 그동안 탄핵을 당했잖아요. 예. 그 탄핵을 당해서 거의 며칠입니까? 거의 석 달 가까이 탄핵을 당해서 예, 이제 예. 87일인가요? 그렇게 예. 됐는데 그동안 좀 생각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과연 이렇게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너무나 정치적인 이런 탄핵을 당하고 그다음에 이런 걸로 해서 또 본인만 아니라 지금 심지어 그 밑에 최상목도 지금 탄핵을 하겠다고 하고 뭐 안 하면 아예 줄탄핵 통탄핵을 하겠다는 이런 것까지 하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해서 지금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정상적으로 작동 예를 들어 헌재도 중요한 국가기관인데 이걸 작동하는 역할은 내가 해줘야 되겠다. 라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다소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도 해야 되겠다는 어떤 마음을 그때 많이 이미 굳혔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절차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논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판결 나기 전까지는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후보도 역시 임명을 안 했어요. 돌아온 다음에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조만간 탄핵이 선고가 되는데 만에 하나 기각이 될 수도 있어서 대통령이 돌아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전까지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한마디로 사장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부사장이 회사 중요 사안을 결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장이 최종적으로 이분이 파면이 되느냐 아니면 돌아오느냐 그건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 이후에 완벽히 파면이 돼서 사장이 없어진다 하면 그때는 내가 부사장이지만 사장 대행으로서 사장이 할 일을 한다. 이런 지금 생각에서 오늘 마은혁 그리고 이제 두 분 이완규 또 함상훈인가요? 그 두 분 임명을 했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오늘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을 했습니다. 같은 논리죠. 그 전까지는 대통령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마용주 대법관의 경우에도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임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뭐 하여간 한덕수 권한대행은 출근하는데 그저 간부들한테 나한테 대선 얘기면 꺼내지도 말라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저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대선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는데 자, 그 우리 이택수 대표께는 제가 좀 다른 거 여쭤볼 텐데 한국갤럽이 뉴스원에 의뢰로 지난 4월 6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고요.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는 여론조사를 보면 여기 여러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우선 처음 여쭤볼 게 정당 지지율이 말이에요. 네. 민주당 43, 국민의힘 31. 이건 뭐 오차 범위를 벗어나도 2배 정도 벗어났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유가 뭐예요? 이게 대통령 탄핵과 관계 있다고 보십니까? 직접적인 연관성은 대통령 이제 파면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그 이벤트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그 전에 지난주에 재보궐선거도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또 당시에 여당의 또 국민의힘이 또 참패했고 뭐 그런 차원에서 한국갤럽 조사는 보통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지지율 격차 크지는 않습니다. 타 조사 기관에 비해서 탄핵 이전 국면에서는 국민의힘이 높을 때도 있었고요. 다소 이제 보수적인 그 성향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하우스 이펙트 이제 시각을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벌어진 적은 굉장히 이제 오래간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뭐 파면 그다음에 재보궐선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 같고요. 타 조사 기관들은 특히 자동답 방식은 이미 탄핵 이후에 계엄 이후에 또 탄핵 과정에서 이 정도로 벌어진 조사 결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파면 당해서 결국 이렇게 된다. 그렇죠. 갤럽은 그거보다는 지지율 격차가 작았고 무당층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갤럽에서조차 12%포인트 오차 범위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벌어졌다는 거는 파면 이후에 보수층은 아무래도 그 충격파가 있을 거고 여론조사에도 좀 덜 응답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충격이 있어서. 네네. 그리고 당장 뭐 이제 장애 집회의 규모도 좀 줄어들고 근데 이제 그 뭐 이런 충격이 있은 다음에 한 뭐 적어도 한 1, 2주일 정도 있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지금 전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파면 이후에 한 일주일 뭐 길게는 2주일 정도는 이런 충격파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간단히 얘기한다면 이 53%. 이 여당이 계속 집권해야 된다는 여당 지금 없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게 36%. 이것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53대 36으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의견이 한 20%포인트 가까이 높은데 이 부분은 갤럽의 이전 조사보다 많이 벌어진 건 아닙니다. 대략 한 15에서 20%포인트 차이가 났었던 것이 그냥 유지되는 수준이었고 다만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아까 그 전주에 비해서는 한 3 내지 5%포인트 빠졌기 때문에 반면에 민주당은 또 그만큼 올라갔고요. 그래서 정당 지지율은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이 정권 교체냐 유지는 뭐 대략 한 50대 35 혹은 뭐 6대 4 정도로 여전히 그냥 계엄 이후에 또 탄핵 과정에서 벌어졌던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윤 전 대통령 출당 문제가 지금 있는데 사실 제 기억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하고 나서도 한 8개월인가 10개월인가 있다가 출당 조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탄핵 당했다고 출당시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때. 예. 근데 이거 지금 지도부도 지금 선을 긋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그 국민의힘 지도부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 다양해서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저 사람들 친윤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쪽이 있는가 하면 친윤이다라고 바라보는 쪽도 있고 막 혼란스러운데 일단은 어떻게 보세요? 이 출당 문제. 대선에 뭐 영향이 있을까요? 없다고 할 수 없죠.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지금 당장 출당시키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지금 사실 궁지에 몰렸고 또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은 이제 개파 따지지 말고 이제 이재명 대표라는 그야말로 엄청난 큰 적을 어떻게 이제 무찔러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인데 이렇게 큰 적에 이제 부딪히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연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친윤이건 친한이건 뭐 찬탄 그룹이건 반탄 그룹은 연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마당에 어쨌든 간에 반탄 내지 계엄 뭐 찬성하는 이런 세력이 상당한데 그런 분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그렇다 그래갖고 또 계엄을 옹호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부각을 하지 않으면서 뭐 윤 대통령이 스스로 나간다면 또 다른 문제지만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나갈 수는 있어요. 그거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 스스로 나가면서 제가 당을 떠난 이유는 나라를 위한 것이고 또 그다음에 그래도 국민의힘을 계속 좀 성원해 주시기 바란다. 뭐 이렇게 해서 이 방법이 지금 유일한 제가 볼 때는 출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당 자체가 적극적으로 지금 출당을 시키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대신에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이런 그 계엄 내란이 아까 민주당이 이제 계속 들고 나오는 게 이제 내란입니다. 내란. 이 내란 옹호 세력 이런 그 이제 프레임을 벗어나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경선 과정을 통해서 계엄은 확실히 잘못된 것이고 탄핵은 불가피하지만 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잘못했고 대신에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모두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주장하는 후보가 최종적으로 심지어는 탄핵에 반대했던 그룹의 블레싱까지 받아서 그렇게 이제 내는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 오늘 이제 후보가 됐으니까 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이제 이건 공식적인 언급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사담 밑에 이제 측근이라든가 뭐 좀 친한 언론인들하고 얘기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 통해서 들은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내심으로는 우리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막아서 나라를 구할 생각밖에 나는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 바로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준석 지금 대표. 이준석 대표가 아니고 이준석 의원이죠. 네, 이준석 의원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도 다 나중에 연대를 할 거다. 그래서 지금 사실 재미있는 게 한동훈 지금 후보도 말이죠. 한동훈 전 대표죠.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도 지금 이제 유승민 쪽에다가 러브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후보 진영에서도 이미 유승민 전 의원한테다 이렇게 좀 손을 계속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 진행자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과 그 밖에도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어떤 호감을 갖고 있지 않은 중도 세력까지 다 끌어모아서 반 이재명 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윤 대통령 적극 옹호했던 김문수로부터 또 탄핵에 찬성을 했던 한동훈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당을 나가서 윤 대통령을 공격했던 이준석 그리고 이제 또 영남에서 또 친박 세력한테서 굉장히 이제 계속 비호감을 받고 있는 유승민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연합을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민주당 비명계 특히 민주당을 나가 있는 비명계 하고도 연합이 지금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도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민주당의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어대명 이제 프레임이 강화되는데 여기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벼랑 끝에 몰린 마당에 카드는 그거밖에 없다. 한마디로 15명, 10명이 넘는 잠룡들이 이른바 좀 경선 드라마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예상을 뛰어넘는 허를 찌르는 반명 연합.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까지도 이재명 대표의 집권만은 막아야 되겠다는 어떤지 그러한 부분에서 한번 그런 수요에 부응하는 어떤 하나 공급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지금 계책을 궁리 중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택수 대표는 이거 이 출당 이게 사실 대선의 영향 이게 결국 민주당의 내란 옹호 세력 프레임을 강화시켜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윤 대통령이 이제 출당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면 아마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아마 출당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현재 국민의힘 경선 룰 시스템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그러면 윤심을 얻는 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당원 규모가 많이 늘어나서 100만 가까이 되는데 또 민심 50%도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사실상 지난 한동훈 대표가 뽑혔을 때 수치를 보면 당심하고 민심이 거의 차이가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보수화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윤심의 도움이 없이는 대선이건 아니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공천받기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출당을 감히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야 되는 거죠.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그 원래 권력의 속성은 끈 떨어지면 끝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다르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경선 룰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최근에 그 경선관리위원장으로 영입된 황우여 예. 경선관리위원장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경선 룰은 지금 룰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근데 지금의 경선 룰이라는 게 윤심의 도움 없이는 공천받기가 어려운 그런. 그러니까 당원들은 강성친윤이다. 강성층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강성층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민심 50%마저도 국민의힘 지지층이 사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성 우파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윤 전 대통령이랑 거리를 두면 일단 공천이 어렵다라는 그 공식을 많은 국민의힘 중진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령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그렇죠. 나경원 의원 굉장히 강성으로 지금 가는 거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탄핵 파면이 된 이후에도 관저에 가서 1시간 동안 면담을 했다거나 이런 소식들이 계속 직간접적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당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어떤 제스처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 출당 가능성은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의 적통으로 팬덤이 있었던 사람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전에 팬덤이 없는데 이게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부터 이게 생기기 시작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오히려 지지율도 높아졌고. 그게 아주 특이한 현상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들 생각은 집권한 다음에 계속 이제 야당을 밀리고 한마디로 이제 속된 말로 좀 빌빌한 모습을 좀 보여왔는데 지금 보니까 우선 그 아주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 본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탄핵까지 당한 건 부당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굉장히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분들은 아마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 이런 것까지 아주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그 윤석열이라는 그 어떤 표상을 향해서 결집한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분들이 외치는 윤석열은 지금까지 봐왔던 대통령으로서의 윤석열이 아니라 이제 그분들이 어떤 뭔가 그분들의 정치적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절박한 필요성에서 일종의 호출을 해낸 그러한 이제 윤석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학습 효과도 그렇죠. 있을 거예요.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탄생했던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41% 득표하고 나머지 보수 중도 후보 합치면 50% 넘었잖아요.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사실 이런 정권 교체론도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득표율이 생각보다는 적게 41%로 나왔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런 표현 쓰면 굉장히 이제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탄핵 트라우마라는 표현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탄핵 트라우마, 탄핵을 거치면서 정권을 빼앗겼던 그 과정을 복귀하는 국민의힘 내부 기류는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시키는 모습 이거는 지금 돌이켜보면 불필요했던 행위였다 이렇게 반추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중심을 잡아가고 좀 빠른 전열 정비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파면을 이제 맞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과거를 돌이켜 보면 출당 이런 징계 조치 이거는 좀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이제 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야, 그 참 그게 학습 효과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밀렸으니까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자, 1분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얘기 계속 나눠보죠. 고철거래 새로운